경영은 인간에 관한 것이며 인간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던 피터 드러커는 본인의 주장처럼 다양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피터 드러커에게 영향을 주었던 14명의 사람,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피터 드러커의 할머니입니다. 그는 그의 할머니를 인간에 대한 예의를 깨우쳐준 유쾌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할머니는 음악가 클라라 슈만의 제자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이러한 그녀의 삶은 피터 드러커의 감성적 측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하인, 점원, 심지어 창녀까지도 그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대했죠. 그녀는 그 사람의 돈이나 지위보다는 사람 그 자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물건부터 행동까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할까? 라는 물음을 피터 드러커에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자세는 끊임없는 새로운 시각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피터 드러커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두 번째 인물은 헤메와 게니아입니다. 헤메와 게니아는 피터 드러커가 경영의 귀감으로 쌓았던 부부입니다. 부부의 남편 헤메는 심술궂고 고집센 독설가인 동시에 용기 있는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냉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늙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신념과 상황에 그 행동이 옳지 않다면 건물 밖으로 쫓아낼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그는 관료제적 국가체제를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관리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며 마침내 황제 재정관의 위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통찰력과 결단력은 피터 드러커에게 조언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 번은 드러커가 고향 비엔나를 방문해 헤메를 찾아갔는데 헤메는 그가 집안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바로 눈치채고 그의 길을 가라고 조언한 바도 있습니다. 부인 게니아는 전략을 수립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니아는 여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오스트리아의 대학 제도를 타파하고자 직접 학교를 설립한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로 오스트리아의 여골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말고 할 일을 지시하라는 게니아의 좌우명은 훗날 피터 드러커의 철학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녀는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행동보다는 연구에 몰두할 것이므로 조언과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일과 능력을 파악해 이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교육의 길을 제시한 자매의 선생님인 엘자와 소피입니다. 엘자와 소피는 자매이지만 서로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자는 절대적 권위의 소유자로 한 번 반을 맡으면 모조리 그 학생의 이름을 외울 정도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교사였습니다. 반면 소피는 프로에벨식 교육을 채용해 아이들에게 흥미와 깨달음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엘자를 교사, 소피를 교육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성격은 매우 달랐으나 그들은 개개인의 학생의 장점을 찾아내고 그를 개발하기 위한 장단기 목표를 설정했다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들은 학생의 단점에 신경 쓰기보다는 장점을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의 성취에 항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자제력을 발휘하고 스스로를 이끌어가게 하였습니다. 비난보다는 칭찬을 사용했지만 그 동시에 칭찬이 학생 스스로 느낄 성취감과 만족감을 차지하지 않도록 주의해 성취감 또한 이끌어내고자 했죠. 그들은 가르침의 최종 산물은 선생에게서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침의 목적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네 번째 인물은 우리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진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 의사인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과 억압의 방어 기제에 대한 이론, 그리고 환자와 정신분석자의 대화를 통해 정신병리를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 임상치료 방식의 창안자입니다. 프로이트는 피터 드러커의 부모님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적 분석은 피터 드러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의사가 환자에게서 감정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의사는 동정심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의사가 환자를 인간적으로 대하면 환자는 의사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회복과 치료가 더뎌질 수밖에 없으므로 의사는 고통을 받는 환자를 형제가 아닌 사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죠. 당대의 일반적인 의사들과 다른 주장을 펼쳤던 프로이트는 피터 드러커에게 인간에 대한 삶과 정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였습니다. 트라운트라운에크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회주의자로 피터 드러커에게 영향을 끼친 다섯 번째 인물입니다.
트라운트라운의 그는 드러커에게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읽도록 승낙한 도서관의 부관장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혼자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심한 죄책감을 느끼며 평생을 보냈죠. 사회주의는 1914년 8월의 총선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회주의 대중은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포기하고 열광적으로 민족주의를 수용하면서 동지들 간의 상장인 전쟁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이상으로서 사회주의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심각하게 유럽의 지도층을 제거했는지, 전쟁이 한 세대층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고 그를 피터 드러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여섯 번째 사람은 새로운 삶을 꿈꾸며 흥미로운 가족인 폴라니가입니다. 폴라니의 가족은 드러커가 아는 한 가장 특이한 사람들이자 재능이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 모두가 19세기를 극복하려는 한 가지 목적에 헌신했죠. 그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초월하는 제3의 사회를 탐구했고 사회에 의한 구원을 믿었습니다. 폴라니가의 일원인 칼 폴라니는 기능적 민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기능적 민주주의란 생산자와 소비자는 각각 조합을 만들고 여기에 생활협동조합, 지방, 자치재정당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사회적 단위에서 경제적 의사결정 의견을 개진해 집단적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사회주의적 회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크레면은 키신저를 만든 외교정치 고문입니다. 그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외교정책이 국내정책을 우선한다. 둘째, 대외 문제에서는 힘이 우선이다. 셋째, 열강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외교정책만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크레머는 독일의 명민한 정치학도로 패권을 잡으려 하는 것은 자멸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드러커와 같은 의견을 펼쳤습니다. 그는 미국의 외교정책에는 리더십이 필요하며 이런 리더십은 영리함이나 기교가 아닌 단순함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러커가 정치적으로 이단자임과 그의 관심이 무엇인지 깨닫는데 공안을 한 사람이 바로 크레머였습니다. 헨슈와 셰퍼는 나치즘이 망쳐놓은 사람들이라고 피터 드러커는 표현했습니다. 헨슈는 금융 담당 기자이자 드러커의 동료였습니다. 그는 권력과 돈의 눈멀어 포악한 나치의 앞잡이의 역할을 또 맡았고 권력을 잡으려는 야망 때문에 나치의 중심부로 편입했습니다. 이러한 포악한 헨슈의 모습은 후에 드러커에 져서 경제인의 종말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셰퍼는 헨슈와는 조금 달리 더 나쁜 것을 막고자 나치로 들어갔으나 결국 나치에게 정신과 육체를 모두 먹혀버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는 전도 유망한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나치를 막기 위해 편집장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나치를 막겠다는 그러한 소명은 결론적으로 자기 과신과 오만이었고 결국 그는 권력의 이용만 당한 채 2년 만에 나치에게 숙청되어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아홉 번째 인물은 영국의 마지막 밤새 제자인 브레일스포드입니다. 그는 역사의 과학적 법칙보다 신념과 도덕을 토대로 한 사회주의를 지지했죠. 그는 냉정한 분석가, 굴하지 않는 양심의 소유자, 활동가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 브레일스포드는 행동을 통한 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아니지만 이상적 사회를 위해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죠. 나중에 되어서야 좌파인 민전선이 스탈린에 의해 악용되기 시작하며 마음과 양심 사이에 갈등을 일으킴, 공산주의자를 직접 비판하였으나 공개적 결별을 피하고 말았던 비운의 반체제자가 바로 브레인스포드였습니다. 피터 드러터는 자서전에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세기 현실의 반대자인 노엘 브레일스포드는 효과를 위해 자신의 양심을 권력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피터 드러커는 1934년 직장을 구하기 위해 기약 없이 런던으로 떠납니다. 이때 부친의 부탁으로 옛 친구의 아들에게 시계를 전해준 일이 계기가 되어 개인금융회사 프리트베르크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미국 소매업계 혁신자인 헨리 루스와 재무의 천재인 파르붐을 만납니다. 파르붐은 해를 끼치지 않고 수익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피터 드러커에게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는 재무관리인을 제안했으나 많은 돈보다는 배움과 가치관의 추구를 중요시했던 드러커는 거절했습니다. 프리트베르크사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일은 드러커에게 경제 활동 방식에 영향을 끼쳤으며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11번째 인물, 로베르트와 파르크하스는 프리트베르크사의 공동 경영자와 접대부의 관계입니다. 로베르트는 고급 접대부인 코르티잔인 파르크하슨을 사랑했습니다. 파르크하스는 좋은 집안 출신의 여자였으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코르티잔을 선택했습니다. 프리트베르크는 파르크하슨을 회사의 일부로 생각했으며 경영인으로 승진할 때 그녀까지 인수받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회사 직원들을 고뇌에 빠지게 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이러한 사랑은 사업가에게 한 여성이 얼마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피터 드러커에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12번째 인물은 미국 잡지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루스입니다. 그는 저널리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나 동시에 신문을 비인간적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루먼에서 린든 존스에 이르기까지 미국에는 단 한 사람의 강력한 정치가가 있었으며 그의 이름은 헨리 루스였다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언론에 있어 정치에 있어 그의 입김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간섭주의자였고 불가사의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죠. 마치 중국의 통치자처럼 인간관계, 관리 방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고 다양한 개성을 펼칠 수 있는 잡지를 집단 저널리즘 아래에 통일시켰습니다. 헨리 루스는 드러커의 저서를 읽고 당대 최고의 잡지이자 지금까지도 이름 있는 잡지인 타임즈의 편집장을 제안했으나 기사 작성에 대한 드러커의 관점과 타임즈이 달랐기 때문에 드러커는 거절하였습니다. 풀러와 맥루아는 시대를 앞서 일상의 틀에 박힌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목표에 정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뢰로 보여주었습니다. 풀러는 전쟁 시기의 기하학적 곡선만으로 세계 경제 성장을 예측했으며 맥루아는 기술이 단순한 수단이 아닌 인간의 확장으로 보고 기술은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킨 만큼 인간의 본성과 정체성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그들을 보며 일이 달성될 때마다 그것이 사명감을 갖고 한 가지에 정진하는 사람들이 해낸 일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4번째 인물은 세계 가장 많은 부분이 서술되어 있는 절대적 권위로 GM을 이끈 전문 경영자인 앨프레드 슬론입니다. 그는 포드 창립자인 헨리 포드와 함께 GM의 전설적인 최고 경영자를 맡아 한치 양보 없는 승부를 벌이며 20세기 자동차 산업 발전을 주도했습니다. 앨프레드 슬론의 다양한 경영 철학 중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전문성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는 전문가란 자신의 관심사와 신념과 사생활을 공적인 업무와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적으로 주의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개인적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성과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했죠. 앨프레드 슬론은 시대를 앞서간 경영자, 조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책에 서술되어 있던 14명의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책의 마지막에는 그 밖의 사람들이라는 챕터에서 대공황 시기 미국 사회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변화하는 시대적 배경은 피터 드러커의 현대 경영학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존경받을까요? 그는 다양한 학문을 조합하고 독창적으로 응용하고 경험한 조직의 실제와 결합해 경영을 발전시킨 경영자였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그들의 지식과 태도를 배우고 흡수했기 때문에 다각적인 사고로 경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